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말하면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에 또다시 위기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오늘 오전 친러시아 반군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4시 30분,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 11시 30분쯤 벌어진 일이라고 하죠. 문제는 이 보도가 우크라이나 언론이 아니라 러시아 언론으로부터 나왔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러시아가 자작극을 벌인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자작극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크라이나에 다시 전운이 드리워지게 되는 걸까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하이컨트리에 있다. 트래버스 다운 스케일, 동급 최대 5.2m 전장, 압도적인 실내 공간, 안전까지 생각한 디테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리브 슈퍼, 리브 하이, 슈퍼 SUV 트래버스 하이컨트리.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최근 영주시가 근대 문화거리 놀이여행 관광 상품을 개발했다는데요. 문화 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의 박혜인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네,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 그리고 선거 유세를 보셨을 텐데요. 네. 이 대선 후보들이 어느 지역을 좀 다녔는지 공식 선거운동 첫 유세 장소의 의미와 더불어서 우리 지역에는 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선 유세를 벌일 것인지 여기에다가 공약을 여러 차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지방대학 관련 교육 공약을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움에 처한 우리 지방대학들 교육 공약 알아보고 후보들 대선 지역 일정 알아보고 첫 유세 장소 현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안철수 후보가 대구를 시작해서 우리 지역을 찾았어요. 안동, 영주 다녀간 걸로 알고 있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대구를 들러서 유세를 했고, 경북 지역은 아직 찾지 않았죠. 윤 후보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유세 일정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유세 일정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 대전, 서울 이렇게 경부 라인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유세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반대로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 대구, 부산 이런 방식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네. 일전에 지난 대선이었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시작은 부산이었지만 첫 공식 일정을 대구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어쨌든 표가 많은 대도시권 주변으로 첫 유세 일정을 잡았습니다. 반면에 안철수 후보가 대구 출근길에서 유세를 시작하면서 경북의 구미, 김천, 그리고 또 안동, 영주까지 이 경북 지역을 대거 방문을 했거든요. 이 경북 지역 유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안타까운 좀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일단 안철수 후보가 경북 지역을 찾은 것은
특히 강조했던 이야기가 본인이 대구 경북 지역과 가깝다, 수능안시다. 우리 영주 지역에 있는 지역이죠. 영주 지역이 수능안시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가깝고 1년에도 2차례 정도 찾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본인이 지금 표를 더 가져와야 돼. 소위 말하면 이 보수 민심을 네. 좀 잡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좀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새 후보들의 첫 유세 일정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는 우리 적 찾았고요.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이제 경북에서 유세를 할 텐데 언제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할까요? 네, 제가 일전에 라디오 오늘에서 한번 그 예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예, 어떤 예측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마지막을 안동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본인이 그 안동이 고향이고 경북 출신임을 지속해서 좀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경북 선대위원회 발대식에도 후보자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 후보자가 직접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을 뭐 홀대한다기보다는 이 지역에 좀 특별한 의미를 선거운동 기간 중에 좀 부여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피날레를 안동에서 마무리하겠다. 네,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목표로 잡았던 대구 경북 지역 득표율 30%를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특히 고향인 안동을 찾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다른 지역보다 뭔가 좀 의미 부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최근에 내놨던 공약이었죠. 육군사관학교 이전. 충청도 지역에서 좀 여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가 육사 안동 이전은 우리 군의 역사적인 이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충청 지역에 가서도 다시 한번 육사 안동 이전 공약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 차원에서 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방문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여기다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이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좀 맞서는 일정들을 가지고 안동 지역을 방문할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선대위 경북 선대위 관계자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취재를 해봤을 때도 안동 지역과 관련해서 공약을 좀 내놓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지금 이번 주였죠. 윤석열 후보의 대구 유세 장소에서도 보였던 것이 군의군의 대구시 편입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게 되면서 이 군민들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이 유세장을 따라다니면서 김영동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을 하라 이런 요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군의군 대구 편입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뭐 따로 언급한 건 없죠,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는데요. 이후에 이 군의군 대구시 편입이 조금 지연되면서 군의군에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업무를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그 안동이나 경북 북부 지역을 방문해서 유세를 하게 됐을 때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이 부분은 진짜 그 우리 북부 지역 유권자 분들께서도 유심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운동 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공약, 농업 공약, 지역 공약들을 살펴봤었는데, 자, 오늘은 교육 관련 공약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앞서서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 지방대학이 갈수록 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또 입시 마감철이다 보니까 지방대
입시 경쟁률이 얼마가 나올까도 이 큰 관심사인데 예. 일단 지방대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 혁신도시 공기업과 지방대 간 취업 연계 제도를 마련하겠다 제시를 했고요. 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은 이 정원의 입학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라는 공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정원의 입학이 지방대와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기존 대학 정원은 교육부의 인가에 의해서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정원을 축소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의 입학 인원을 많이 받게 되면서 사실상 지방대로 갈 학생들이 지방대 대신에 수도권 정원의 입학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들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때문에 이를 좀 축소하는 공약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늘리겠다라는 공약을 내놨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방대의 재정 지원을 늘리고, 지금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지방대가 이 평가 제도에서 좀 탈락을 하거나 낮은 점수를 받아서 정부 재정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 속출하고 있어서 이 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지방 대학들이 다 하나같이 극소수 대학을 제외하고는 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쭉 후보들 공약을 들어봤는데 귀에 쏙 들어오는 공약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편집장님은. 네, 지금 이번에 살펴보면 사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방대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크게 내놨던 공약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어떤? 하나가 이 지방의 국공립대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여기 지방 국공립대 지원액을 늘리고 이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바꾸겠다라는 공약을 냈었거든요. 사실 우리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안동대학교가 해당이 되고요. 이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도 해당이 되는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5년 전에 선거에서 공약했지만 이게 진척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네. 그리고 지방의 사립대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이 공공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면 공영형 사립대로 지정을 해서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진척이 못됐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5년 전에 내놨던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충돌이 된다? 네. 무슨 얘기죠? 네,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도 지방대 고민을 하시겠지만 가령 지방대 정원은 그대로 두고 서울 소재 대학 정원을 대폭 줄인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녀를 수도권으로 보내고 싶은 지방의 학부모 유권자들은 또 크게 반발할 겁니다. 그렇게 되나요? 네, 또 지방대의 교육 재정을 더 주면 결국 수도권 소재 대학 재정을 줄여야 하는데 수도권 소재 유권자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거죠. 유권자 수에 있어서는 지방보다 수도권이 많아진 지가 지금 몇 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육 분야가 쟁점이 좀 안 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그렇게 지난 두 번의 TV 토론에서도 교육 공약은 전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전혀 안 나왔죠. 네. 나올 틈이 없었어요. 교육 공약이. 이렇게 좀 뒷전으로 좀 밀려나는 교육 공약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 교육 공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지방대학이라든지 지역의 시민단체, 학술단체 등등 해서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을 지금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네, 이 비수도권의 학술단체 또 시민단체, 교수단체까지 이 지방대에 대한 지출을 좀 늘리고 학자금 지원 범위를 수도권 학생보다 좀 키우라고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다가 교육연구 지원금도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기 쉬운 공모 방식 대신에 지방대에 좀 포괄적으로
공모하지 말고 지방대에 지원금을 주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예. 앞서 윤석열 후보 공약에도 나왔지만 이 정원의 입학도 좀 축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지금 역대 대선에서 이 비수도권의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대학까지 교수들까지 입을 모아서 공약을 주문한 것은 이번 대선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걸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그렇지 않아도 왜 경북 도립대 뉴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편집장님. 예, 도립대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올해부터인가요? 뭐 학생들 네. 전액 장학금 준다? 뭐 생활비도 얹어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네, 올해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올해부터. 네. 그래서 이게 뭐 지방 대학 살리기 정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가능성도 좀 엿보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좀 학생들에게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학생들도 막 좋은 학생들도 많이 오게 되고 또 지방대학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이슈 오늘에서 경북 도립대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매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학령 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지방대학들 현실인데 네.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 지역 대학과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좀 합의하는 이 과정이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대학 진단 평가를 몇 년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락하거나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이 대부분 지방대입니다. 예. 경북 지역도 9개 대학이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런 제도를 평가 지표를 지방대에 수도권 대학과 동일하게 갖다 대는 것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네, 두 번째는 결국 지방대학이 살려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안동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처럼 이 지역의 일자리와 연계된 지원 정책이 좀 구체적으로 마련하자. 4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함께 좀 합의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그 국민연금 합의처럼 그렇죠. 지역 대학 살리는 이 안에도 네 후보가 모두 좀 합의를 봤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이렇게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지역 대학과 관련된 공약이 관심도 못 받는 것 같고 썩 그렇게 지역 유권자들도 많이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용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네, 앞서 제가 좀 언급을 했지만 교육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가진 욕망과 충돌될 때 차라리 건드리지 않는 쪽을 후보들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처리되면 이 대규모 건설 사업, 토목 사업 위주의 이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에 정책 요구안이 대부분 좀 집중되다 보니까 약간은 뒷전으로 좀 밀려나는 경향도 보이는데요. 사실 이럴 때 우리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지역 정치권, 지역의 국회의원들, 각 후보의 선대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지역 대학과 관련한 요구를 단 한 가지라도 좀 제안을 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인사들과 함께 공동의 요구를 하는 것이 좀 나올 때 관심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지역 대학이 살아야 또 지역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지역 대학을 위한 이런 교육 공약들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죠? 육아에 자신 있나요? 어른도 잘 모실 수 있고 그 약속 지킬 수 있죠? 국민의 건강을, 서민 경제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질 수 있나요? 당신은 대통령 후보에게 묻습니다. 다가오는 3월 9일 투표로 묻습니다. 모두의 바람을, 국민의 생각을 꼭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대한민국의 면접관이 되어 당신의 대통령을 채용해주세요. 3월 9일 투표로 채용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최근 영주시와 문화 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이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한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사업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대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한 근대 놀이 체험 상품을 개발했다는데요. 문화 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의 박혜인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자세히 하나하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됐다는 소식 알아볼 텐데 우선 본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화 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희는 경제적 결속 강화 그리고 공동의 가치 학습 추구, 나눔의 연결을 핵심 가치로 설정해서 가정의 가치와 가족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지역의 가치와 문제에 대한 해법을 지역의 사람, 자원, 문화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여행사입니다. 여행사입니까? 협동.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 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 자,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한 산학연관 협력 지역관광 혁신사업 바로 이을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이 되셨는데요. 우선 이을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을 프로젝트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2개 이상의 기업, 학교, 연구기관, 지자체의 주체들이 협업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와 관광 혁신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신사업 발굴, 기업의 성장 지원, 기존 일자리의 매력 강화, 그리고 신규 일자리 창출, 새로운 관광 수요 유발 등 실질적인 성과를 통해서 산업계랑 학계가 상호 발전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말 그대로 산학연관 협력 프로젝트군요. 이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신 건데 이번에 보니까 준머 세대에게 놀이 여행을 허하라라는 프로젝트로 응모를 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되신 건데 이 준머 세대에게 놀이 여행을 허하라 이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네. 일단은 저희 기업에서는 코로나19 이후로 가장 타격을 입은 세대가 줌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친구와 여행, 학업을 잃어버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의 청소년과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또한 이 청년들에게 놀이란 비대면 온라인 게임이 더욱 익숙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세대한테 근대 놀이를 통해서 직접 부딪히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어떤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근대 여행을 선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줌머 세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요즘 왜 줌으로 수업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줌머 세대라고 하는군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그래서 그런 어린 학생들에게 놀이 여행을 허하라. 근대 놀이를 가르쳐라. 뭐 이런 거군요. 프로젝트가.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랄까요? 이런 아이디어 어떻게 떠올리게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 우리 팀장님 생각이었습니까? 이 아이디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 팀에서 같이 의논을 해봤는데. 같이. 예. 네네. 사실은 이게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활발히 유행을 했었잖아요. 거기 왜 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유흥거리로 남길 게 아니라 이게 근대 놀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나 놀이 규칙의 획일화 이런 걸 통해서 이 놀이를 우리 자산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도에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의 3권역 주관사로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대구, 안동, 영주, 문경의 자원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사업이었고요. 이때 영주의 근대 역사 문화거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게 됐어요. 예. 요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근대놀이 여행의 배경으로 딱 맞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대 역사 문화거리가 이렇게 근대 건축물이 잘 보존돼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가보시면 제가 유년 시절에 동네 친구들이랑 소타기 말타기 하며 놀았던 골목들과도 굉장히 흡사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지금은 그런 골목들이 자동차 이런 주차 공간으로 뺏겨 있는데 그 동네는 잘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골목이 여행지로는 사실 콘텐츠가 좀 부족해서 관광객 유치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는 근대놀이 상품을 운영할 장소가 필요했어서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좀 잘 딱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주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에 착안을 하신 거군요.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 좀 슬픈 내용이네요. 자동차에게 주차 공간으로 뺏긴 그 골목들.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골목에 자동차 없어서 구슬치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그런 거 많이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팀장님 세대는 안 그랬나요, 참? 저만 그랬나요? 저도 많이 했었어요. 목소리가 더 어려 보이셔서. 그렇군요. 그 자동차에게 뺏긴 그 골목의 그 놀이 문화를 다시 되살리겠다. 이런 건데. 이을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과 지원이 주어지는 건가요? 우선 사업화 지원이 되고요. 예. 상품 개발이나 프로젝트 운영 지원, 그리고 인프라, 홍보 마케팅 이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지원도 있고요. 이게 한국관광공사의 국내외 조직이나 사업을 연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거나 사업의 내실화 그리고 실행 가능성 제고를 위해 관련 분야 컨설팅도 지원을 해주십니다. 그렇군요. 예. 자금 지원도 많이 되나 봐요. 네. 사업화 지원이 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자금 지원 외에도 컨설팅까지 지원을 해주고. 네. 자, 근대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근대 놀이 체험 상품이란 게 어떤 게 있을까?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나요? 네, 일단 저희가 확실히 그 구상 중인 상품으로는요, 근대놀이 역사 그 거리를 배경으로 한 근대놀이 여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상품을 구매하시면 저희가 유니폼이랑 필름 카메라를 드릴 거예요. 유니폼과 필름 카메라를 준다. 네, 그리고 딱지도 몇 장 드릴 건데. 딱지. 그리고 근대 골목을 보고 상품을 들고 여행을 하시면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가 같은 유니폼을 입은 사람을 만나면 증정된 딱지를 들고 딱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이 종료되는 시점에 가장 많은 딱지를 따오시는 분께 저희가 연례 행사로 진행 예정인 딱지 왕중왕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군. 영주에 있는 근대 역사 문화 거리를 쭉 둘러보는 건데 일단은 여기 참여하시는 여행객들에게 유니폼을 주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그 유니폼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랑 그건 조금 아니고. 별개로, 네. 일단은 옷을 유니폼을 다 이제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거길 돌아다니는 거군요. 네, 근대 역사 맞습니다. 문학을 돌아다니고 필름 카메라를 주고 그래서 네. 사진도 찍으면서 그리고 딱지도 줘서 딱지치기 이제 만난 사람 똑같은 옷 입은 사람 만난 사람하고 이제 딱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좀 근데 수줍음 많은 분들은 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딱지치기를 해서 많이 딴 분들에게 왕중왕전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여기서 네. 또 우승하면 또 상품도 준비하고 계신 예, 네, 맞습니다. 그런 상품이군요. 아이디어가 너무 괜찮은데요. 예. 예. 자, 이렇게 준머 세대에게 놀이 여행을 허하라 이 프로젝트로 이제 이번에 선정이 되신 건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구상 중인 것들로는 이렇게 놀이 상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근대놀이 아카데미를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예.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놀이 여행 디자이너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놀이 여행 디자이너요. 네네. 오, 아카데미 예. 참석자들은 이렇게 연중 행사인 앞서 말씀드렸던 딱지치기 왕중왕전이나 근대놀이 5종 올림픽의 핵심 구성원이 되어서 네. 놀이 여행 디자이너로 양성도 받고 실습도 하고 직접 이렇게 아이디어 냈던 상품도 운영을 해보면서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근대 놀이 체험이 관광 상품이 되고 또 관광객 유입에 도움이 되려면 이후엔 또 어떤 전략,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하겠지만 저희는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 근대놀이 상품 운영을 위해서 영주시의 근대역사 문화 거리의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고 저 지역의 문화와 사람들을 위해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시죠. 네, 근대놀이 여행 외에도 저희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별과 단절로 지치고 힘든 현대인을 위해 충전, 치유, 회복의 트래블 테라피 상품과 지역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굿즈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휴식이 필요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여행 상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지역의 주민들과 소통하는 여행사가 되고자 합니다. 네.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 콘텐츠 생산자 협동조합 박혜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6시 37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인철의 시사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매달 발표되는 취업자 수 통계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1월 취업자 수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이제 1년 전보다 113만 5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와, 100만 명이 넘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증가폭을 보면, 예. 외환위기 극복 시기였던 2000년 3월 이후에 거의 22년 만에 이제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 네. 왜 이렇게 많이 취업자가 늘었느냐. 일단 이제 이 기저 효과가 큽니다. 비교 대상이 지난해 1월이거든요. 네. 당시 돌이켜보면, 코로나 이 3차 확산 영향으로 지금 취업자 수가 당시에 98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그때 그랬나요?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예. 그런 기저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됐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물론 기저 효과의 영향도 있지만 고용의 양적, 이 질적 측면에서 이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이제 고용 흐름이 개선된 데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년 전, 그러니까 2021년 1월에 당시 취업자 수가 한 달만 한 100만 명 가까이 줄었으니까 그때와 비교해서 올해 1월은 110만 명 넘게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도 21년 만에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뭐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용 상황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기는 좀 이른 것도 같고요. 좀 일시적인 것도 같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가 이제 이 고용 시장이 양적, 질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이 이뤘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나 이제 우리 경제 허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가 좀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달 이 취업자 증가폭 113만 5천 명 가운데 절반 이상 52만 2천 건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입니다. 예.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30대는 2만 2천 명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40대도 2만 4천 명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30, 40대를 합쳐도 전체 증가폭의 4% 남짓이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등의 이제 증가분을 보면 정부가 이제 직접 재정을 투입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많아서 아직은 고용 상황이 대부분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허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30, 40대 일자리는 거의 는 게 없고 한 2만 명대 정도 증가를 했고 60세 이상에서 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 소장님 우리 인구 동향이 워낙에 30, 40대는 점점 줄고 있고 60대 이상 연령이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뭐 중간 허리 계층의 이제 자연 인구 감소분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뭐 전 연령층에서 이제 고용 흐름이 개선된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30대 취업자 수가 거의 한 2년여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평가할 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지난해 코로나 대응에 따른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죠. 그래서 정부 총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었다는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우리 정부의 씀씀이 총 지출이 2020년과 비교하면 약 50조 원가량 늘어나서 600조 원으로 잠정 추정이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인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제 추경을 여러 번 했습니다. 두 차례나 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마 근데 한쪽에서는 지난해 이제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60조 원 넘게 거쳤다는데 왜 이렇게 이 적자가 늘어나고 있냐라고 하실 텐데 그걸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상 밖의 세수가 더 거치면서 이제 연간 적자 폭은 2차 추경 당시에 전망했던 이제 90조 원 적자보다는 좀 줄어서 통합재정 수지 적자는 30조 원대로 이제 좀 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처럼 이제 정부가 빚을 내서 자금을 조달하다 보니까 이제 국채 발행액이 지금 사상 최대 180조 원을 웃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서 이제 돈을 융통하다 보니까 이른바 이제 국고채 금리 3년물, 10년물은 최근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국고채 이자 부담,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전해주셨지만 국채 발행이 상당히 늘어났다. 정부 총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방역으로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한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재정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비상금이라는 게 가장 어려울 때 쓰니까 지금과 같은 이제 비상시국에는 좀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톡톡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2년여 넘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정 확대를 하다 보니까 물가의 불안이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조차도 돈 씀씀이를 줄이고 이제 긴축으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다른 나라와 좀 다르게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돈을 벌어야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채 문제를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정부 지출 얘기 나오면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국가 부채 이거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국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뭐 40%대가 얼마 전이었는데 이제 뭐 50% 훨씬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지나면은 이 지금 국가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경련사나 이제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이 비기축통화국의 재정 건전성을 좀 전망을 분석을 했는데요. 사실 원하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기축통화라는 게 이제 국제거래에서 통상 사용되는 이 통화인데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라든가 엔화, 파운드, 위안화 등을 말하는데요. 원화를 포함한 대다수 국가 통화는 이제 비기축통화로 분류가 되는데 이 비기축통화 국가들의 이제 재정 건전성 전망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폭이 1위라는 겁니다. OECD 17개 비기축 통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7년 동안 앞으로 이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이 18% 넘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국가 부채 비율 순위도 이제 17개 국가 가운데 3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국가 부채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 고령화라든가 높은 공기업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을 법제한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이제 세출 구조 조정을 좀 서둘러서 재정 건전성을 좀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기축통화국 17개 나라 중에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국가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게 아니라 국가 부채 비율 증가폭이 가장 높다는 거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 증가폭입니다. 증가폭이죠. 예, 절대적인 비율이 왜냐하면 다른 아니라.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일부는 이제 앞으로 7년 이내에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7년 정도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상장 기업의 가치가 1조 원이 넘는 이른바 유니콘 기업이 해마다 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니콘 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말 13개 전 국내 유니콘 기업은 지난해 말 18개사로 늘었고 지난 한 해만 추가된 유니콘 기업이 7개나 됩니다. 그래요. 새롭게 이제 7개가 추가된 대신에 2개는 좀 빠졌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창업은 10년 이하이면서 비상장된 스타트업을 말하는데, 지금 뭐 미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니콘 기업 18개가 세계 경쟁국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세계 경쟁국의 이 비교를 좀 해보면, 여전히 세계 유니콘 기업 1위는 미국입니다. 무려 489개의 그렇게 많습니까?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이 171, 인도가 53개 등에 이어서 우리는 한 세계 10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유니콘 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창업 10년 이하에 이게 두 번째 조건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8개사로 늘었다는 거. 이 유니콘 기업이 는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있다?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미래 산업의 어떤 창업, 어떤 벤처 생태계가 얼마나 좀 잘 성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소식 보면 저는 좀 씁쓸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호갱이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지난해 5번에 걸쳐서 가격을 올렸던 해외 명품 업체가 또 주요 제품 가격을 대폭 인상해서 논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해외 명품 업체들의 최고의 마케팅은 가격 인상입니다. 가격 올린다고 하면 전날부터 뭐 겨울 한파에도 불구하고 밤새 줄 서는
모습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장님도 이해 안 가시죠? 이런 모습. 그런데 예. 아마 남자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 수입차, 네. 여자분들은 이제 이 삼척백이라고 일컫는 백들에 굉장히 이제 열광하는데 어쨌든 프랑스계 명품 브랜드 엘사가 기습적으로 하룻밤새 핸드폰 가격을 160만 원 넘게 올렸습니다.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하는데요. 이 업체는 16일 어제부터 전 세계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에서는 최대 인상폭이 무려 26%가 됩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에 이루어졌고요. 이 업체는 지난해 5번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 업체 해명을 들어보니까 생산비 올랐습니다. 운송비용 상승해서 가죽 제품, 패션 액세서리, 향수 제품 가격 인상을 했다라는 거고 또 다른 프랑스계 명품 업체 C사 역시 지난해만 4차례 가격을 올렸는데 인상하면 한국에서는 더 잘 팔린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복 소비로 나만을 갖고 싶은 이 명품 제품 찾는 현상이 이들 업체들의 어떤 배짱 장사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